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심리학 7번째 시간인데요. 자, 다들 직장생활, 학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거치면서 힘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유의 8알은 아마 사람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소위 빌런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부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은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내 삶에 대한 영향력을 중단시켜야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둠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표현을 쓰죠. 즉,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급적, 아니 최대한 힘을 내서 안 만나고 관계를 끊어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가 나르시시즘이죠. 두 번째가 마키아벨리즘입니다.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가 포함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 나르시시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울 보면서 나 너무 잘생겼어. 나 너무 예뻐. 나 너무 훌륭해. 이렇게 일종의 도끼병 혹은 자기가 자기를 보고 황홀해하는 그런 종류의 증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나 멋져, 나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존감과 나르시시즘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좋은 사람과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B 과장이 있죠.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에게 상무님이 와서 칭찬을 해요. 이번에 일 되게 잘했어. 훌륭해.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자존감이 좋은 A 과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상무님,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해요. 이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멋진 일을 해내는 그런 협동 속에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도 잘했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도 잘했습니다. 혹시 2000년대 초반에 했던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드라마 아시는지요?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는 정말 좋은 리더, 훌륭한 지휘관의 가장 좋은 표상이 한 명 등장합니다. 미 육군사관학교의 교범에도 등장한다는 바로 윈터스 대위죠. 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101 공수여단의 일대기가 다뤄진 드라마에서 실존 인물이니까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10부작의 마지막 편에 이 윈터스 대위가 나왔을 때 손주가 물어보죠. 할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셨다면서요? 윈터스 대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단지 영웅들의 중대에서 같이 싸웠을 뿐이야. 이 정도면 자존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B 과장에게 상무님이 같은 칭찬을 해요. B 과장, 훌륭해, 멋져, 이번에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냈어. 이렇게 하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B 과장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무님, 저희 팀의 그 멍청한 놈들을 데리고 제가 이 일을 해냈습니다. 자,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자존감은 나도 잘났고 타인도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은 나는 잘났는데 타인은 잘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못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 문제는 내 공을 가로채는 건 당연하고요. 가로챔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를 나쁜 사람, 무능한 사람을 기어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길러지는 걸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어렸을 때 부모가 과도한 칭찬, 혹은 지나치게 석차나 순위에 민감한 그런 훈육 방식. 그러니까 내가 100점 맞는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다른 애들은 50점밖에 못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작은 일에 적절한 수준의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호들갑스러운 칭찬. 마치 예를 들어서 어머 우리 애가 벌써 구구단을 외워요. 천재인가 봐요. 혹은 아이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어머 우리 애가 걸었어요. 대단한 아이예요. 걷는 게 대견하죠. 구구단을 잘 외우는 건 그다음에 기특한 일입니다. 거기에 맞는 수준의 칭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엄마 나 95점이나 받았어요. 95점 몇 명 받았어? 엄마 나 이번에 수학 점수 잘 나온 것 같고 수학이 재밌어요. 너 말고 다른 애들도 그래. 바로 이게 소위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를 통해서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훈육 방식을 가지고 길러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말씀드렸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얘기한다고 지금 불평하시거나 아니면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은 항상 나 없을 때 나의 성과는 내게 아니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직장 상사와 같이 일하실 땐 그 사람 칭찬받을 때 귀찮다고 다른 데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상 받을 때 옆에서 같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내 공을 가로채고 있다는 걸 반드시 그 사람이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 부하 직원이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결코 독대해서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칭찬해야 그 사람들을 감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모로 이 나르시시즘.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해야 된다라면 매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저라면 내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다. 그렇다면 최대한 그 사람과의 같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요. 만약에 업계의 전반적인 평판이 중요한 곳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유혹하든 저 같으면 일찍 퇴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참 골치 아픈 유형, 그리고 안 좋은 유형이 바로 마키아벨리즘이죠. 마키아벨리즘은 바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등장하는 그 마키아벨리를 의미하는데요. 마키아벨리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사람을 장기판에 졸로 보는 거예요. 장기 두실 때 내 조리나 내 상, 마 이런 거 상대방이 먹어가면 속상하지만 그렇게까지 처절하진 않죠. 사람을 그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마키아벨리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양육되는 걸까요? 믿을 놈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굉장히 일관적이면서도 자기 주관이 강한 부모들에 의해서 주로 양육되죠. 그래서 꽤 많은 큰 부자들의 자녀들이 마키아벨리즘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 못난 부자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바르게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기보다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아무도 믿지 말라. 언뜻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큰 부자들은 자기의 큰 부를 순간적으로 무너뜨리거나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존재할 수 있으니 자기 자녀에게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얼핏 이해가 되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쓰고 버리죠. 그리고 버릴 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도 나쁜 짓을 시키면 나빠진다.
즉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에게 어쨌든 그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이유 불문하고 하게 해라. 이거 조폭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조폭 영화에서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 조직원으로 들어왔던 하지만 좀 마음씨가 좀 착한 사람에게 어쨌든 손에 피를 묻히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나쁜 사람으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초반에 혹은 어떤 일을 하는 초창기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나쁜 짓을 가벼워 보이더라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넌 이렇게 살아가면 돼. 일종의 가스라이팅과 같은 것들을 시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일까요? 평상시에. 약자를 못난 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약자인데 착한 사람이죠. 왜 싫어할까요?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약자에 대한 문제적 인식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래서 약자를 무능한 자, 약자를 나쁜 자, 다시 말해서 가난은 죄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반드시 마키아벨리즘을 고민하셔야 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직장 상사라니까요. 내 가족이에요. 어떡하라고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건 고쳐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공존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죠. 바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약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실 약한 모습은 괴로워하고 그리고 적은 충격에도 힘들어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이 마키아벨리즘에 빠진 사람들, 마키아벨리스트의 약한 모습은 동의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텐 절대로 쉽게 동의해 주지 마세요. 김대리, 이따가 우리 설렁탕 먹을까? 나는 설렁탕을 실제로 먹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나도 설렁탕 먹고 싶었는데요. 라고 우리는 보통 대답을 하죠. 그런데 마키아벨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한텐 이것조차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김대리, 설렁탕 먹을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나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들로 인한 피해로 그렇게 고통스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사람들한텐 사소한 동의도 쉽사리 빠르게 해주시는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유형이 있죠. 최악의 유형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공존조차 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회피하셔야 되며 저는 심지어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죠.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하시라. 바로 인류 최악의 어둠의 삼각형 한 축,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마키아벨리즘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즘은 교묘히 사람을 조종한다는 그 교묘함에 초점이 있고요. 사이코패스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측면과 관련이 있죠.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애착이 없다는 겁니다. 애착은 무엇일까요? 애착은 공존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애착이 바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왜일까요? 아프거나 배고픈 것이 계속되면 아이가 세상을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나와 같은 세상에 공존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애착이죠. 그래서 애착이 있는 관계는 내가 사는 세상 혹은 내가 사는 곳에서 상대방을 떠나보내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같은 반에서 정드는 친구, 그 친구가 전학을 간다고 하면 우리는 힘들죠. 괴롭죠. 애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사이코패스는 열정적인 사랑 같은 건 없겠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이코패스에게도 애정이 있는 혹은 그 사람이 없으면 못 견디는 그런 순간들은 상당히 존재해요. 너보다 더 열렬하게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 왜? 사랑과 애정은 그 사람이 있으면 설레고 좋은 거거든. 그런데 애착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세상에 공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정은 있을 수 있어도 애착은 없는 사이코패스가 너보다 더 열렬한 사랑에 빠질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애정이 끝난 날 널 죽이는 거야. 라고 저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멀쩡히 연애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사랑에 식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 너 없어도 돼. 심지어 치정살인을 많이 저지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애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관계를 끝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심지어는 그것이 예상되는 순간에 나에게 갑자기 습격적인 위협이나 아니면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쉽지 않은 유형입니다. 나르시시즘이나 마키아벨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적인 수준과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로 우리 도처에 직장 상사 혹은 선후배 혹은 이웃으로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끔찍한 범죄를 순간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코패스 유형들은 끔찍한 범죄가 내 육체에 오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단절을 결코 미덕이나 아니면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분명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서운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자들은 늘 말씀드리죠. 반응과 결정은 다르다. 공포는 반응이고요. 용기는 결정입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고 괴로워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용기는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계를 끊고 그리고 어떻게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유형보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지만 의외로 더 수도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둠의 삼각형에 의거한 나쁜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못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어둠의 삼각형 악의 축 세 축의 하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리를 두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사정권 내에서 발견하는 순간 결국 나한테 또 피해를 주니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단호한 방식이 필요하지만 싫은 사람, 그때마다 의존하면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데 내가 유난히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랑 안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한테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저는 나름 사회생활을 한답시고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한테 자꾸 가서 말 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고개만 깠다. 혹은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정도의 대응을 하는 거죠.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모멸감 느꼈겠죠. 그 모멸감이
저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싫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모멸감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나의 실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나한테 나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인사를 했을 때 고개만 까딱하면 이제 저는 같이 고개만 까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즘 잘 지내시나요? 근황은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예, 잘 지내요. 이렇게 딱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 저도 간단하게만 말 시킵니다. 재밌는 건 그 사람이 덜 미워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 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게 거리두는 매우 좋은 방식입니다. 자, 거리둬야 되는 사람들의 또 이런 유형이 있죠. 소위 빅마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을 주로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심리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남의 말 옮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에게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통찰력도 있어. 근데 회의에 좀 늦어서 성실성에는 내가 약간 의심이 되지. 저의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제가 그 평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을 싫어하고 욕한다고 그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저는 굉장히 난감했고요. 그리고 그 성실하고 통찰력 있지만 회의에 좀 늦는 작은 단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망 듣게 됐죠. 자, 이렇게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 특히 내 말을 옮기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악취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나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지 않을까? 혹은 더 나아가 나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뭉치지 않을까? 즉 따돌리지 않을까? 배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선택이라면 나를 배제하지 않고 나를 따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더 다가가고 베풀고 그리고 같이 공존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재밌는 전략을 선택하죠. 바로 나를 배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연대를 분열시키자. 이런 마음들은 반드시 남의 말을 옮기고 다니면서 걔가 이랬대. 너한테 그 사람이 이런 평을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나다니기만 해도 갈등과 그 다음에 분열이 자연스럽게 따라다니죠. 자, 이런 사람들한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일단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객관적이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따돌림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따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처럼 강한 모습을, 강한 어조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늘 말씀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라고 하는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신 없는 얘기를 자기의 입맛대로 편집해서 옮기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분명하고 단호한 말투를 더 무서워합니다. 왜냐? 자기가 편집할 수 있는 편집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이렇다, 저러면 저렇다 분명한 얘기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조치는 그리고 이게 되겠죠. 내 말을 옮기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항상 마중물에 해당하는 말을 저한테 줍니다. 야, 걔 좀 이상하지 않디? 야, 그 친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그거에는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 말을
거기에 묻어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평상시에 내가 너한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네가 전달하는 말에 내가 합당한 말을 혹은 부합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친한 사람이 옮긴 말 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나랑 하나도 안 친한 사람이 내 말을 옮길 경우엔 사실 그 사람의 말 자체가 가지는 정당성이나 신뢰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리 두셔야 되죠.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리 둬야 되는 사람들 있죠. 가식적인 사람. 아, 너무 싫어. 저는 좀 허심탄회한 유형의 사람이라서 이 가식적인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나쁜 가식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데 가식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죠. 가식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속마음을 보이지 않는 거죠. 의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진 빠지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건 역으로 내가 힘들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참 착하고 좋은데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들 있죠. 저는 이런 유형의 친구가 동료 교수 중에 있었습니다. 아, 오해하실까 봐 제가 있는 학과는 아닙니다. 같은 대학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참 좋은데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를 늘 솔직히 얘기를 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뭘 하잖아요. 아, 오늘 참 재밌었어. 야, 오늘 참 보람이 있었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으니까. 두 번째로 힘들죠. 왜?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러니 맨날 안 좋은 결과의 책임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러니 미괄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저는 오늘 누구 보고 싶어요. 오늘은 이거 하고 싶어요. 굉장히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내가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결국 얘기할 수 없으니 나도 내 패를 먼저 보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미괄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니 자주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죠. 그 가식적인 사람의 능력도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자주 안 만나는 거고 미괄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유형이 있죠. 이건 특히 학교 다닐 때나 직장 생활할 때 참 많은 경우고요. 사람을 오래 만나게 되면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처음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 혹은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처음엔 별로였는데 알고 보니 괜찮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엔 나한테 별 관심 없었다는 거죠. 처음엔 나한테 무뚝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괜찮은 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의 내면적인 장점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외롭지 않은 진국형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외롭지 않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 혹은 직장 속에서 혹은 학교에서 나를 만났을 때 굳이 나에게 크게 관심 두며 과장된 모습으로 다가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알아갈수록 나에게 자기의 진짜 좋은 본질적 장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유형, 처음엔 참 나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별로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처음 본 나에게 더 많이 집중하죠. 부드럽게 대해주고 배려해주는 걸 넘어서 계속해서 나에게 여기는 여기고 이건 이거고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평가까지도 해줍니다.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에게 굉장히 강하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보여줄 패가 이제 나에게 별로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재밌는 건 입사 초기에 친했던 사람 혹은 입학 초기에 친했던 사람들과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관계가 재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적절하게 나한테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올까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을 자연스럽지만 명확하게 나한테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형처럼 생각하고 얘기해봐. 언니라고 불러. 이런 말을 너무 일찍 하지 않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거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건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외로움도 적절히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 일련의 역량과 능력이 존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나에게 가장 잘해주는 사람을 너무 그 사람에게 내 속을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회생활의 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나쁜 사람으로부터 나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을 만나면서 잘 관찰해 보시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상담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것들을 조금씩 상기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인 연인, 가족들과 잘 지내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